2015년 3월, 저는 작업복 왼쪽 안감 속에 금속판을 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 안 됐습니다. 22년 동안 이 손은 단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짜 $100를 만들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산하 62호 공장. 미국 재무부가 슈퍼노트라고 부르는 미국도 진짜와 구별하지 못한 위조 $100. 그걸 하루에 수백 장씩 찍어낸 사람입니다. 가짜 $100를 수만 장 찍으면서도 잉크 농도를 0.01g 단위로 맞추면서도 이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금속판을 옷 안감에 밀어 넣는 3초 동안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모인수입니다. 그해 44살이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산하 62호 공장. 쉽게 말해 위조 달러를 만드는 곳입니다. 퇴근 검색대까지 복도가 40m 남아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금속판이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제가 이 공장에서 22년 동안 만든 것의 무게였습니다. 검색대에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 그 사람과 저는 서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2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도 구별 못한 가짜 $100 위조 지폐를 만든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성이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평안남도에 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예요. 북한에서 과학자와 기술자가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몰려 있고 이름 모를 공장들이 도시 외곽에 줄지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2월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모영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순옥,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 저보다 4살 아래였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늦을 때는 10시, 11시도 넘겼어요.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쓴 것 같기도 하고 코 안쪽에 달라붙는 묘한 냄새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잉크 냄새였어요. 보통 잉크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들여온 요판 인쇄용 특수 잉크. 어머니가 아버지 작업복을 빨래통에 넣을 때면 저는 슬쩍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아버지는 뭘 만들어요? 어머니는 웃기만 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으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말이 없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입니다. 아버지 손은 컸어요. 그런데 손가락 끝이 항상 거무스름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닌 잉크가 피부 안쪽까지 스며든 색이었어요. 비누로 아무리 문질러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아버지 피부색인 줄 알았어요. 다른 아버지들 손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만요. 2번째는 주머니 속의 물건입니다. 아버지는 늘 왼쪽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다녔습니다. 작은 금속 물건이었어요. 독일제 확대경, 루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2개 정도 크기의 렌즈가 달린 접이식 도구입니다. 인쇄물에 아주 미세한 결함을 찾는데 쓰는 물건이에요. 아버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걸 꺼내서 이것저것 들여다봤습니다. 신문지도 루페로 보고 정희가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도 루페로 봤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아바이, 내 그림은 눈으로 보는 거지 기계로 보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1974년 아버지가 그 공장에 배치됐다는 건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29살이던 해였어요. 그 해에 스위스에서 기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판 인쇄기라는 겁니다. 보통 인쇄는 평평한 판에 잉크를 묻혀서 찍지만 요판 인쇄는 다릅니다. 금속판에 그림을 깊이 새기고 그 홈에 잉크를 채운 다음 엄청난 압력으로 종이를 눌러요. 그래서 인쇄된 면을 손끝으로 만지면 까칠까칠합니다.
진짜 지폐를 만져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느낌, 그게 요판 인쇄입니다. 아버지는 그 기계를 북한에서 처음 돌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한 곳은 평성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평양상표 인쇄공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표, 그러니까 공산품에 붙이는 라벨을 인쇄하는 곳이라고 동네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민반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공장의 본래 이름은 62호 공장이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 산하시설이었어요. 39호실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온갖 사업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조지폐였어요. 1989년부터 그 공장의 인쇄기가 찍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원화가 아니라 미 합중국 100달러.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저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 1993년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인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간 것도 아버지 뜻이었어요. 졸업 후 배치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그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상표를 찍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3번 했습니다. 신분증, 배치서, 지문. 3번째 문을 지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어요. 지하 1층을 지나서 2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항온 항습 시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종이가 습기를 먹으면 인쇄 품질이 변하니까요. 그리고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 옷에서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맡아온 냄새의 출처를 처음 본 거예요. 잉크통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검정, 녹색, 구리색. 저는 그 색들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상표 잉크가 아니었어요. 100달러 지폐에 쓰이는 색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상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은 전부 이 벽 안에 두고 간다. 밖에 나가면 너는 상표 공장 직원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고개를 끄덕여온 것처럼 저도 끄덕였습니다. 상관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좋은 기술자였다. 네 손도 그럴 거라고 기대한다.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과묵함이 성격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 공장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과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한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곳이었으니까요. 처음 5년은 보조였습니다. 잉크를 섞고 시험 인쇄물을 검수하고 폐지를 정리했어요. 조색이라는 일이었습니다. 잉크의 색을 맞추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쓰는 잉크의 색상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가락으로 농도를 느끼면서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잉크 냄새만으로 색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가 눈보다 먼저 알았어요. 녹색이 0.05%만 지내도 냄새가 달라졌고 구리색 비율이 바뀌면 또 달라졌습니다. 선배들이 놀랐어요. 내 코는 기계보다 낫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처럼 제 코가 도구가 된 거니까요. 1998년 27살의 요판 인쇄 정식 기술자로 승격됐습니다. 그때부터 직접 인쇄기 앞에 섰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완성한 100달러를 만져본 날을 기억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보니까 까칠까칠한 도둠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버지 루페를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선까지 깨끗했습니다. 상관이 그 지폐를 들고 말했어요. 이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그런데 그 무렵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어요. 북한 전역이 굶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겼고 공장이 멈췄고 학교도 멈췄고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평성 시내를 걸으면 길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지 않게 됐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 제 자신이.
그런데 62호 공장은 달랐습니다. 공장 안에는 특별 배급이 나왔어요. 쌀이 나왔고, 고기가 나왔고, 과일이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풀뿌리 죽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지하 2층 식당에서 흰 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밥을 입에 넣으려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옆에 앉은 동료 수길이가 저를 봤습니다. 밥 안 먹어? 저는 한참 뒤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공장 담장 바깥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여자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풀이었어요. 땅에서 뜯은 풀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점심에 먹은 흰 쌀밥을 떠올렸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에 흰 쌀밥과 풀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공장이 만드는 게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공장이 만드는 건 벽이었어요. 안과 밖을 가르는 벽, 먹는 사람과 굽는 사람 사이의 벽, 저는 그 벽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하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했는지 참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200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리혜진이었어요. 평성 출신이고 약사였습니다. 약사라고 해도 남한처럼 약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약방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혜진이는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과묵했고 혜진이는 밝았습니다. 처음에 혜진이가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해요? 저는 아버지처럼 대답했습니다. 인쇄일이요.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묻지 않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생존이기도 했으니까요.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장마당이 열리면서 아내 혜진이는 약방을 그만두고 장마당에서 약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배급으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혜진이는 장마당에서 약을 팔면서 바깥 세상 소식을 조금씩 들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 그런 것들이 장마당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혜진이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러는데 남한에서는 아무 약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대요. 저는 들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인쇄기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제 손이 만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게 가짜라는 사실은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밀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손이 기억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자랑스러움이 저를 22년 동안 그 지하실에 묶어둘 줄은. 2003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32살이었어요. 아버지는 29년 동안 그 지하실에서 일했습니다. 잉크 화학물질에 매일 노출됐어요. 환기시설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폐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마지막 1년은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이 공장 사람들이 가는 병원은 따로 있었어요. 군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별다른 치료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왼쪽 주머니 쪽을 손으로 짚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루페였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제 손에 올려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이 아버지에게 준 건 공로 메달 하나였습니다. 금속 메달에 붉은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29년 동안 지하실에서 폐를 갈아 넣은 대가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메달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루페는 제 주머니에 넣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 공장이, 이 나라가, 이 일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005년에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민호.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생각은 사라집니다.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고,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저는 공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2009년 38살의 수석 조색 기술자가 됐습니다.
잉크 배합을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공장에서 저보다 잉크를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로 맞고 손으로 느끼는 것까지 합치면 기계보다 제가 정확했어요. 아버지의 손과 제 코, 그 두 가지가 저를 거기 붙잡아 두었습니다. 2011년에 보이부가 공장 전체 인원의 신원 재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술자들이 하나씩 불려갔어요. 대부분은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안 돌아왔어요. 7번 작업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새 사람이 왔어요. 아무도 전임자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공장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일이 줄었습니다. 이름 대신 작업대 번호를 썼어요. 저는 3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이 왔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100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공장 내부 회의에서 들었어요. 상관이 새 지폐의 견본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루페를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안 된다. 새 지폐에는 3D 보안 리본, 그러니까 입체 보안 리본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리본이 지폐 안에 직조되어 있는데 기울이면 종 모양과 숫자 100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홀로그램과 비슷하지만 인쇄가 아니라 지폐 종이 자체에 박혀 있는 겁니다. 요판 인쇄기로는 만들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복제하라. 2014년 3월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입체 보안 리본은 손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손이 기억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건 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자체가 달랐어요. 실패가 반복되면서 공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위부라는 건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과 비밀경찰을 합쳐놓은 것 같은 조직입니다. 거기서 나온 오 지도원이 작업장을 매일 돌기 시작했어요. 작업 일지를 들여다보고 기술자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표정까지 살폈습니다. 웃으면 왜 웃냐, 안 웃으면 무슨 불만이냐.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길이가 걸렸습니다. 박수길,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긴 시간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선배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수길이도 요판 인쇄 기술자였어요. 과묵한 저와 달리 수길이는 말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작업 끝나고 둘이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 이야기, 배급 이야기, 그런 거요. 2014년 6월 수길이가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혐의는 태업 및 기술 은닉이었어요. 신권 복제에 실패한 것을 일부러 실패한 것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됐어요. 수길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실패한 건 기술의 한계였지 수길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또 참았습니다. 9월에 수길이가 관리소로 이송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소, 남한 분들한테 설명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에요. 수길이는 저한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수길이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 수길이가 쓰던 공구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길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9살짜리 민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사람 손이었습니다. 커다란 손, 손가락 끝이 거무스름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손이요. 아버지 손은 항상 이 색이잖아요.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손가락 끝이 다른 아버지들과 다르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걸 그린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모영철, 29년을 지하실에서 보내고 폐가 망가져서 죽은 사람. 국가가 준 건 메달 하나. 저는 그 그림을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22살이 되면 저처럼 이 공장에 배치될 수도 있겠구나. 제 손가락처럼 잉크가 스며들겠구나. 제 아버지처럼 폐가 망가지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담장 넘어 아이를 보면서 생긴 금, 아버지 장례식에서 메달을 받으면서 생긴 금, 수길이 빈자리를 보면서 생긴 금. 그 금들이 모여서 민호의 그림 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떠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공장을 나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한 번 생기면 다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수길이가 끌려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성총국 산하 무역회사 간부라고 했어요. 대성총국은 39호실 밑에서 외화 벌이 사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강 부장은 공장에 잉크 원료와 특수 용지를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공장에 왔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잉크 원료의 순도가 떨어졌다. 용지의 두께가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 부장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역 간부치고는 인쇄에 대해 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11월이었어요. 잉크 원료를 인수인계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부장이 담배를 한 대 건네면서 물었어요. 요즘 공장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부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12월이었습니다. 그날 강 부장이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자재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 둘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복도였어요. 강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길 동무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수길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을 석 달 만에 처음 만났어요. 이 공장에서 수길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강 부장을 봤습니다. 그 사람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왜 수길이 이름을 알고 있지? 왜 나한테 그 말을 했지? 보이부 사람인가?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2015년 1월이었습니다. 강 부장이 또 왔어요. 자재 납품 건이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 강 부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모 기술자 동무, 잉크 검수 결과를 따로 보고서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본사에 제출할 게 있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건네주려고 이틀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보고서를 건네주는데 강 부장이 말했어요. 모 기술자 동무,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강 부장을 봤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까?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부 사람이면 저는 오늘 끌려갑니다. 수길이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보이부가 아니라면 이건 제가 석 달 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총을 겨눈 것도 아니고 강을 건넌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가 총보다 무서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 부장은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무역 간부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무역 간부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정확히 알았지만 그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게 서로를 지키는 거였으니까요. 강 부장이 말한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원판, 시험용 소형 원판이라도 좋다. 100달러의 핵심 문양이 새겨진 인쇄 원판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를 생각했어요. 원판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총살이에요. 국가 1급 기밀을 가지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혜진이와 민호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여동생 정희도 있었고요. 이 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혜진이가 자고 있었고 건넌 방에서 민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가? 이 두 사람을 여기 두고 갈 수 있는가?
두 질문 모두 답이 없었어요. 이 주일이 지나고 저는 강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셋입니다. 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로가 나뉩니다. 가족은 먼저 중국으로 보냅니다. 두만강 쪽으로. 모 기술자 동무는 러시아로 갑니다. 출장 명목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거기서 빠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서 만납니까? 남쪽에서 만납니다. 남쪽, 그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한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남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욕하는 대상이었고 적이었고 존재하지 않는 나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서 수길이처럼 되는 건 실감이 났어요. 너무 선명하게. 2월이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말해야 했어요. 민호가 잠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이 옆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2년을 숨겨온 거였으니까요. 혜진아, 응. 내가 하는 일 있잖아. 인쇄일. 응. 상표를 찍는 게 아니야. 혜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멍하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공장 이야기, 지하 2층 이야기, 잉크 이야기, 달러 이야기 다 했어요. 말하는 동안 혜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소리를 지를 줄 알았어요. 울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만 혜진이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혜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당신 손에서 그 냄새가 난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2년 동안의 비밀을 혜진이는 냄새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몰랐겠지만 뭔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았던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북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지 않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참는 겁니다.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요? 같이 갈 거야. 셋이.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혜진이는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정희는요? 여동생 이야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평양에 있었어요. 당 간부의 아내였습니다. 정희한테 알리면 정희도 위험해지고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떠난 뒤에 정희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정희를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혜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월 초 혜진이와 민호가 먼저 떠났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가 있었어요. 장 브로커라는 중국 조선족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친정 방문을 핑계로 민호를 데리고 해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장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혜진이가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현관에서 민호 신발끈을 묶어줬어요. 민호가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지는 안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갈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눈만 봤습니다. 저도 눈만 봤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혜진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호 손을 잡고 저는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민호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밥솥도 식었고 아이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빈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3월 중순 강 부장이 준비한 서류가 도착했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기술 교류 출장 승인서였습니다. 39호실 산하기관은 해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술자가 외국에 나가는 일이 아주 드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의 검토를 거쳐야 했고 출장 기간에는 감시원이 동행했습니다. 감시원, 그게 문제였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보위부에서 붙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였어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 부장이 말했어요. 감시원은 제가 처리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접선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내할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강 부장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남쪽 사람입니다. 국정원. 그 단어를 강 부장은 쓰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3월 말 마지막 근무일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처음에 들으셨던 그 장면입니다. 작업복 안감에 금속판을 넣던 그 순간
시험용 소형 원판이었습니다. 가로 15cm, 세로 10cm, $100의 앞면,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과 보안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본판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불가능했지만 시험용 원판에도 핵심 정보는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원판 하나면 북한이 어떻게 슈퍼노트를 만드는지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원판을 작업복 왼쪽 안감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퇴근 검색 때까지 복도가 40m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금속판이 옆구리에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검색대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을 열었고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손만은 22년의 훈련이 잡아주었습니다. 요원이 가방을 훑어봤어요. 작업복 주머니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니 3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옆구리에 닿는 금속판의 무게를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그 무게는 22년의 무게였어요. 아버지의 무게이기도 했고 수길이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열차는 평양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잠깐 혜진이와 민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저보다 먼저 떠난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국에서 만나고 나서 혜진이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2015년 3월 초 혜진이는 민호를 데리고 해산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간다고 했어요. 해산은 함경북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만강을 끼고 있어요. 강 건너가 바로 중국 땅입니다. 해산까지 기차로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라고 해봐야 난방도 안 되는 객차였습니다. 3월 초 함경도의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혜진이는 민호를 자기 외투 안에 넣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해산에 도착해서 장 브로커를 만났어요. 장 브로커는 50대 후반의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거칠었는데 민호를 보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이 작은 개 강을 건너야 하나. 장 브로커가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도각 날짜는 3월 8일이었습니다. 밤 11시, 달이 없는 밤을 골랐어요. 혜진이는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고 밝은 사람인데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말이 느려졌어요. 한 문장하고 멈추고 또 한 문장하고 멈추고. 두만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3월 초니까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군데군데 얼음이 깨져서 검은 물이 보였어요. 장 브로커의 안내원이 앞에서 길을 잡았습니다. 얼음이 두꺼운 부분만 골라서 걸어야 했어요. 혜진이가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장갑 사이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워서 떠는 건지 무서워서 떠는 건지 혜진이는 구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낮게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가 날 때마다 혜진이는 민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강폭이 대략 150m 정도였습니다. 150m가 그렇게 먼 적은 처음이었다고 혜진이가 말했어요. 중간쯤 왔을 때 민호 발이 빠졌습니다. 얼음이 깨진 부분을 못 본 거예요. 한쪽 발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소리를 지르려 했어요. 혜진이가 반사적으로 민호 입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안내원이 뒤로 돌아와서 민호를 잡아 올렸어요. 물에 들어간 건 발목까지였습니다. 신발과 양말이 젖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젖은 발. 그대로 두면 동상이 옵니다. 안내원이 자기 목도리를 풀어서 민호 발을 감쌌어요. 혜진이는 민호를 업었습니다. 10살짜리가 가볍지 않았지만 혜진이는 그 상태로 나머지 구간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소리를 냈고 등 위에서 민호가 떨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혜진이는 무릎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혜진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 브로커가 중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장 브로커가 민호를 안아 올려서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젖은 신발을 벗기고 자기 여분의 양말을 신겼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아저씨 양말 커요. 장브로커가 웃었습니다. 크면 더 따뜻하다. 차는 연변 쪽으로 달렸어요. 혜진이는 뒷좌석에서 민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북한보다 밝았습니다. 혜진이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왔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 저쪽에 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와요? 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호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곧 온다. 곧. 그 말이 얼마나 막연한 말인지 혜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변에 도착해서 안가에 들어갔어요. 최 아주머니라는 60대 조선족 여성이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작은 농가였어요. 방 2개짜리. 최 아주머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여줬어요. 혜진이는 그 국을 먹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두만강에서 안 울었는데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울었어요. 최 아주머니가 혜진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혜진이와 민호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2015년 4월 초 저는 평양역에서 러시아행 국제 열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로 가는 겁니다. 북한을 종단해서 두만강 넘어 러시아로 들어가는 노선이었어요. 꼬박 나흘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원이 한 명 붙었어요. 보위부 소속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리처로라고 했습니다. 말이 별로 없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나흘 동안 같은 칸에서 자고 같은 식당 칸에서 밥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면서 가야 했습니다. 원판은 제 여행 가방 바닥에 있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만들었어요. 가방 안감을 뜯어서 금속판을 넣고 다시 꿰맸습니다. 혜진이가 떠나기 전에 해준 거였어요. 혜진이는 약사지만 바느질도 잘했습니다. 안감의 바느질 자국이 자연스러웠어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리처로가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열차가 출발하고 첫날은 무사했습니다. 리처로는 저와 마주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가끔 창밖을 봤고 가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출장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고 기술 교류 발표 자료를 검토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 자료는 진짜였어요. 강 부장이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인쇄회사와 기술 교류를 한다는 명목이었거든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열차가 함경도 구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밖이 깜깜했습니다. 리처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구리 쪽 선반에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 바닥에 원판이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가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숙이라, 너도 이 열차를 탈 수 있었어. 내가 너한테 먼저 말했으면, 강 부장을 너한테 소개했으면. 하지만 너는 조직을 믿겠다고 했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조직이 알아줄 거다. 너는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어. 열차 바퀴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깔렸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길이 얼굴을 떠올렸어요. 수길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자리가 비어 있었을 뿐이니까요. 셋째 날 낮이었습니다. 리처로가 말을 걸었어요. 모 기술자 동무, 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려. 출장이 짧으니까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표정을 숨기는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기술 자료하고 발표 준비물입니다. 인쇄 견본이 몇 장 있어서 무겁습니다. 리처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방 쪽에 잠깐 머물렀어요. 1초, 2초. 저는 그 2초를 느꼈습니다. 리처로의 눈이 가방에서 떠나는데 2초가 걸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제 쪽 선반에서 머리맡으로 옮겼습니다. 잠을 잘 때도 가방에 팔을 걸치고 잤어요. 나흘째 아침 열차가 두만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강 위로 철교가 놓여 있었어요. 열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어요. 3월이 아니라 4월이었으니까
얼음은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탁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혜진이와 민호가 건넌 강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넌 바로 그 강. 저는 기차 안에서 그 강을 내려다봤어요. 혜진이는 무사히 건넜을까? 민호 발은 괜찮았을까? 연변에 잘 도착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기차가 러시아 땅에 들어섰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러시아 하산역이었어요. 여기서 러시아 출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권과 출장 서류를 보여주고 짐 검사를 받았어요. 짐 검사, 그 단어만으로도 등에 땀이 났습니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가방을 열었어요. 위에 있는 옷가지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발표 자료를 뒤적였어요. 인쇄 견본을 한 장 집어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못했어요. 리처로가 통역을 했습니다. 인쇄 기술 교류 출장입니다. 견본은 발표용입니다. 국경 수비대가 가방 바닥을 한번 눌렀습니다. 톡 하고 소리가 났어요. 금속이 아니라 가방 프레임 소리처럼 들렸기를 빌었습니다. 수비대가 멈칫했어요.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바닥면이 위로 왔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2번 두드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리처로가 옆에서 저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수비대가 바닥을 한 번 더 눌렀어요. 3초, 5초, 7초, 수비대가 가방을 돌려놓고 닫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수비대원에게 러시아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초, 5초, 수비대가 가방을 닫았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과였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로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리처로는 아무 표정 없이 가방을 들어서 제게 건넸습니다. 짐 잘 챙기십시오. 그 말이 단순한 말이었는지 무언가를 눈치챈 건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달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나흘간의 기차 여행이 끝났어요. 역에 내려서 처음 느낀 건 바다 냄새였습니다. 평성에는 바다가 없었어요. 평양에도 바다는 없었고요. 저는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차역을 나서니까 찬바람에 짠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그게 바다라는 걸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코가 잉크 냄새에 길들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냄새를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리처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역 앞에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 대표부에서 보낸 차였어요. 저와 리처로는 그 차를 타고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는 시내에 있는 북한 무역 대표부 건물 안이었어요. 방 2개짜리 숙소. 하나는 제 방, 하나는 리처로 방. 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무역 대표부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일정을 확인했어요. 둘째 날 오전에 러시아 인쇄 회사를 방문해서 기술 교류 발표를 한다는 일정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셋째 날 기차를 타지 않을 겁니다. 강 부장이 알려준 계획은 이랬습니다. 둘째 날 기술 교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리처로와 함께 시내에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접선 장소로 가서 거기서 리처로를 따돌리고 국정원 요원과 만나는 겁니다. 리처로를 따돌리는 방법은 강 부장이 설계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있는 식당 하나. 그 식당에는 출입구가 2개 있었습니다. 정문과 주방 쪽 뒷문. 저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뒷문으로 나가면 됐어요. 뒷문 밖에 차가 한 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리처로가 화장실이 늦다고 느끼면 끝입니다. 3분. 강 부장은 3분 안에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 날 오전 기술 교류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인쇄 회사의 기술자 3명 앞에서 인쇄 견본을 보여주고 설명했어요. 리처로는 뒤쪽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발표했어요. 자연스러워야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기술 교류를 하러 온 게 맞다고 리처로가 믿어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러시아 기술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손가락 끝에 잉크 자국을 봤어요. 인쇄 기술자는 어느 나라든 손을 봅니다. 손이 이력서니까요. 러시아 기술자 한 명이 자기 손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도 검지에 잉크 자국이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보고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국적이나 체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으니까요. 리처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거두고 돌아섰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리처로와 함께 시내에 나갔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는 평양과 달랐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간판들이 러시아어로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계속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식당까지 걸어서 15분, 식당에서 뒷문까지 2분, 뒷문에서 차까지 1분, 3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강 부장이 말한 그 식당이었어요. 러시아식 식당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넓지 않은 홀에 테이블이 10개쯤 있었어요. 왼쪽에 화장실 표시가 있었고 화장실 옆에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뒷문은 주방을 지나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리처로와 마주 앉아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뭘 시켰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입에 뭔가를 넣고 씹었지만 맛이 아니라 시간을 느끼고 있었어요. 분침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반쯤 끝났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리처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빠르게 걸으면 안 됐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을 지나쳤어요.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인 요리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뒷문을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요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방 문을 지나서 뒷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밀었어요. 안 열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저는 다시 밀었습니다. 안 됐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리사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요리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문에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요리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목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왼쪽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어요. 억양이 달랐습니다. 나만 억양이었어요. 모인수 씨,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가방은요? 가방. 원판이 든 가방은 식당 안에 있었습니다. 제 자리 옆에, 리처로 앞에. 가방은 처음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식사 자리에 앉을 때 가방을 의자 옆이 아니라 무릎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리처로는 그걸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가방을 놓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22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차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남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출항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리처로가 눈치챘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저쪽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강 부장이 저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리처로의 주의를 돌리는 무언가를. 강 부장은 여전히 북한에 있었습니다. 저를 내보내고 자기는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큰 항구가 아니라 시내에서 좀 떨어진 작은 부두였어요.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배였어요. 남한 사람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안고 따라갔어요. 배에 오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너머에 러시아 땅이 있었고 그 너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곳, 수길이가 끌려간 곳, 정의가 살고 있는 곳, 22년 동안 가짜 돈을 만든 곳. 저는 돌아섰습니다. 배에 올랐어요. 발밑에서 바다가 출렁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를 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짠 바람이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니었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남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해를 건넙니다. 이틀 정도 걸립니다. 날씨가 괜찮으면요. 저는 물었어요. 날씨가 안 괜찮으면요. 남한 사람이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다는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사방이 검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만 있었어요. 저는 갑판 한쪽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원판의 무게가 무릎에 느껴졌어요. 바다 위에 나오니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도 없고 보이부 요원의 발소리도 없고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밤이 이렇게 넓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떠올랐어요. 연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혜진이, 민호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을 혜진이, 아버지는 언제 오냐고 묻는 민호한테 곧 온다고 말하고 있을 혜진이. 저는 주머니에서 루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루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렌즈에 바다의 어둠만 비쳤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도 손이 기억한다. 아버지의 말이 바다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손이 기억합니다. 이 손은 가짜를 만드는 법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이 기억해야 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민호 이마의 체온, 혜진이 손의 따뜻함, 아버지 루페의 금속 촉감. 이 손이 기억해야 할 건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밤이 지나고 둘째 날 낮이 됐습니다. 날씨가 바뀌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배 안에서 벽을 잡고 있었어요. 가방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남한 사람이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기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날 밤 파도가 더 높아졌어요. 배가 기울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토하지 않았습니다. 토할 것도 별로 먹지 않았으니까요. 벽을 잡고 버텼어요.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원판이 가슴에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이게 있으면 괜찮다. 이걸 가져왔으니까 괜찮다. 새벽녘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파도가 낮아졌어요. 남한 사람이 갑판 위로 올라오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갑판으로 나갔어요. 동쪽 수평선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아주 멀리 불빛이 있었어요. 흐릿한 불빛이 수평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그 불빛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22년 동안 저는 지하 2층에서 형광등 빛만 봤습니다. 퇴근하면 평성의 어두운 거리를 걸었고 집에 오면 전기가 끊겨서 촛불을 켰어요. 제가 아는 빛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빛이 있었어요. 수평선 위에 길게 늘어선 수천 개의 불빛, 제가 가야 할 곳의 빛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어요. 22년 동안 이 손은 가짜를 만들면서 한 번도 떨리지 않았는데 진짜를 보니까 떨렸습니다. 배가 한국 영해에 들어선 건 2015년 4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평선 위의 불빛이 점점 커졌어요. 흐릿하던 점들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됐습니다.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이 옆에 왔어요. 강원도 쪽입니다. 항구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해경이 마중 나옵니다. 해경, 남한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흰색 배였습니다. 옆면에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거리가 있어서 읽을 수 없었어요. 해경배가 가까이 왔을 때 저는 적혀 있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한글이었어요. 북한에서도 한글을 쓰지만 글꼴이 달랐습니다. 모양이 둥글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한 데서 감정이 왔어요. 글자 모양을 보고 눈이 뜨거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해경배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모인수 씨 맞으십니까? 남한 억양이었습니다. 경상도 쪽 말투가 살짝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22년 동안 누구한테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공장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가 퇴근 인사였지만 그건 감시원이 하는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톤이었어요. 저는 해경배로 옮겨 탔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로요. 해경배가 항구로 들어갔어요. 작은 항구였습니다. 부두에 차 2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사람이 4~5명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점퍼를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부두에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단단했어요. 배 위에서 이틀을 흔들렸으니까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서 발바닥으로 땅을 느꼈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어요. 국가정보원입니다. 모인수 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명함이라는 걸 받아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는 명함이 없었으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도로가 보였습니다. 도로가 넓었어요. 차가 많았습니다. 신호등이 있었고 신호등에 맞춰서 차들이 서고 달렸어요. 간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색이 많았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평성의 거리는 회색이었는데 여기는 색이 넘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국정원 사람이 물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드실 것 가져왔습니다. 생수와 삼각 김밥을 건넸어요. 저는 생수를 받아서 마셨습니다. 물이 깨끗했어요. 투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을 끓여서 마셨거든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삼각 김밥을 열었어요. 비닐을 벗기는 방식을 몰라서 한참 만졌습니다. 국정원 사람이 웃으면서 열어줬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이 부드러웠어요. 김이 바삭했고 안에 참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맛이라는 걸 느꼈어요. 배에서 이틀 동안 거의 못 먹었으니까 그 삼각김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2입, 3입 다 먹었어요. 비닐에 밥알이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알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집어 먹었어요. 국정원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이 하나 있었고 침대가 있었고 화장실이 깨끗했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내일부터 이야기를 나눕시다. 국정원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뜯었어요. 원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로 15cm, 세로 10cm.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이 새겨진 시험용 소형 원판. 22년 동안 이 원판과 같은 것들이 가짜 $100를 수만 장 찍어냈습니다. 아버지도 이 원판 앞에서 29년을 보냈고 저도 이 원판 앞에서 22년을 보냈어요. 저는 원판을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를 느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제 체온이 옮겨가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를 건너는 이틀 동안 저는 이 원판을 가슴에 안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이걸 넘기게 됩니다. 22년의 증거를, 아버지의 29년까지 합치면 50년이 넘는 비밀을, 가짜를 만들던 도구가 진짜를 증명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원판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천장이 하겠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따뜻한 색의 조명이었어요. 평성 공장 지하 2층의 차가운 형광등과 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4월 초에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고 나흘간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고 식당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배를 탔고 이틀간 동해를 건넜고 지금 여기 누워 있습니다. 20날이 채 안 됐어요. 22년과 20날. 가짜를 만드는데 22년이 걸렸고 그곳에서 나오는데 20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혜진이와 민호는 아직 중국에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합동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여러 명 왔어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62호 공장의 구조, 인쇄 공정, 잉크 성분, 용지 조달 경로, 유통 루트, 관여 인물. 저는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셋째 날이었어요. 원판을 넘기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원판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국정원 사람들이 그 원판을 봤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용 소형 원판입니다. 이 원판에 $100 앞면에 핵심 문양이 전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원판과 같은 본판으로 22년 동안 슈퍼노트를 찍었습니다. 한 명이 장갑을 끼고 원판을 집어들었어요. 루페로 들여다봤습니다. 루페, 그 사람도 루페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원판을 루페로 들여다보는 건 아버지가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국정원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하다. 22년의 비밀이, 아버지의 폐가, 수기리의 빈자리가, 지하 2층의 형광등이 굉장하다는 한마디 안에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말을 했어요. 제 가족이 중국에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입니다. 데려와 주십시오. 국정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미. 그 말에 숨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어요. 혜진이와 민호가 제 눈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방에 돌아오면 저는 매일 밤 같은 짓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루페를 꺼내서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 잉크 자국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22년의 흔적이 피부에 박혀 있었습니다. 루페로 보면 손금 사이사이에 잉크가 스며들어 있는 게 보였어요. 비누로 씻어도 떼수건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국은 아마 평생 남을 거예요. 아버지 손도 그랬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손가락 끝이 거무스름했어요. 아들 민호는 그걸 그림으로 그렸고요. 저는 루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손이 만든 건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잡은 건 진짜였어요. 혜진이 손, 민호 손, 아버지의 루페, 그리고 원판, 가짜를 증명하는 진짜 증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 이유. 첫 번째는 공포였습니다. 수기리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두 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이 지하실을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 세 번째는요. 저는 22년 동안 가짜를 만들면서 제 자신이 가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표 공장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한테도 숨기고 아이한테도 숨기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말할 수 없었어요. 이름은 진짜인데 삶이 가짜였습니다. 저는 진짜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3번째 이유였습니다. 혜진이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석 달 동안 최 아주머니 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최 아주머니가 장을 받아줬고 혜진이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당까지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좁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들어오면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요? 혜진이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직 그 말을 석 달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수십 번 했을 거예요. 5월 말에 브로커 장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쪽에서 소식이 왔다. 준비하시오. 혜진이는 민호를 데리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거기서 서류를 만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6월 초였어요. 2015년 6월. 합동신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국정원 사람이 방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손이 안 떨리는 게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 하나를 지나서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3월 초에 헤어졌으니까 석 달 만이었어요. 혜진이는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연변에서 숨어 지내면서 제대로 못 먹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은 맑았어요. 혜진이 눈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민호가 혜진이 뒤에 있었어요. 키가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석 달 사이에 아이가 자란 거예요. 민호가 저를 보더니 뛰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가 안겼습니다.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았어요. 민호 머리카락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쓰던 비누인지 한국에서 씻긴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아버지, 늦었잖아요. 미안하다. 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혜진이는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러더니 제 왼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을 들어 올리더니 코에 가져갔어요. 냄새를 맡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맡더니 혜진이가 말했어요. 잉크 냄새가 안 나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옷에서 나던 냄새, 제 옷에서도 나던 냄새, 혜진이가 20년 동안 맡아온 냄새, 그게 이제 없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고, 수길이가 끌려갔을 때도 안 울었고, 두만강을 건너는 혜진이를 보냈을 때도 안 울었는데, 잉크 냄새가 안 나요. 한마디에 울었습니다.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울어요? 혜진이가 민호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빠가 기뻐서 그래. 기뻐서.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어요. 기쁨이었고 안도였고 미안함이었고 22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7월에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안성에 있는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에요.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버스 타는 법, 이력서 쓰는 법, 44살에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였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말이었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모르는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봐도 반밖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민호는 금방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빠르니까요. 민호가 저한테 남한 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요. 저는 아들한테 말을 배웠어요. 하나원을 나오고 서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방 2개. 처음으로 우리 셋만의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평성에서는 간부용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건 국가가 준 집이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집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집이었어요. 대외적으로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인쇄소에 취직했습니다. 명함이나 전단지를 찍는 곳이었어요. 이력서에는 인쇄기술자라고만 적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보더니 말했어요. 인쇄 오래 하셨나 봐요. 손가락 끝에 잉크가 배어 있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국정원이 저를 한국조폐공사에 연결해줬습니다. 조폐공사는 한국의 화폐를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서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외부 특별자문위원, 세관, 은행, 경찰에서 압수한 의심 지폐를 감별하는 일이었어요. 북한산 위조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었으니까요. 대외적으로는 인쇄소 직원이었고 실제로는 위조 지폐 감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비밀을 지켰고 한국에서도 비밀을 지키는 거였어요.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짜를 만드는 비밀이었고 한국에서는 가짜를 잡는 비밀이었어요. 조폐공사에 처음 갔을 때 의심 지폐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루페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루페. 렌즈에 지폐를 들이대고 들여다봤습니다. 요판 인쇄의 깊이, 잉크의 발색, 미세선의 간격, 2초 만에 알았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감별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손이 기억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 그게 이제 제 일이었습니다. 같은 루페로, 같은 눈으로, 같은 손으로,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인쇄소에서 처음 월급을 받은 날 280만 원이었어요. 북한에서 저는 월급이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이면 장마당에서 달걀 2개 값이었어요. 280만 원은 진짜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계좌에 제가 한 일의 대가로 들어온 돈. 저는 그 돈으로 민호한테 크레파스 세트를 사줬어요. 큰 거요. 48색짜리. 민호가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색이 진짜 많다. 저는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명함을 인쇄했어요. 모인수, 인쇄기술자, 전화번호, 그 명함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 찍힌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북한에서 저는 상표 공장 직원이었고 이름도 기록도 전부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이 작은 종이 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쇄 상태를 확인하려고
루페를 들이댔어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진짜 이름이 진짜 종이 위에 진짜 잉크로 찍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준 부장, 저를 내보내준 그 사람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건지 무사한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국정원에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건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남쪽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무역 간부라는 신분은 겉이었고 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가끔 떠올립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얼굴. 저한테 처음으로 수길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 리처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명령에 따라 일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사라진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차에서 나흘을 같이 보낸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짐 잘 챙기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이 가끔 떠올라요. 단순한 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동생 정희도 소식이 없습니다. 평양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지만 저 때문에 무슨 일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희한테 미안합니다.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떠났으니까요. 수길이는 관리소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를 빕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빕니다. 이 네 사람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게 탈북이에요. 나온 사람은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나오지 못한 사람이 남긴 무게를 안고 사는 겁니다. 브로커 장 씨는 아직 연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혜진이한테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해요. 민호 사진을 보내면 이 작은 게 많이 컸네 하고 답이 온다고 합니다. 최 아주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울었습니다. 두만강 건너고 나서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준 그 사람, 등을 두드려준 그 손. 민호는 올해 20살입니다. 미술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을 그렸던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끔 제 루페를 빌려서 자기 그림을 들여다봐요.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제가 또 물려받은 그 루페로 이 아이는 가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진짜를 들여다봅니다. 요즘 아침마다 혜진이가 밥을 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날이 많아요.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찹니다. 배급이 아니라 우리가 번 돈으로 산 쌀이고 우리가 고른 김치입니다. 민호가 밥 먹으면서 가끔 투정해요. 또 김치찌개야? 저는 그 투정이 좋습니다. 밥이 있어서 투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혜진이는 서울에서 약국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약사 면허를 다시 따야 해서 공부 중입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여전히 말이 많고 웃음이 많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고 냄새를 맡아요. 아직도 안 나 하면서 웃습니다. 잉크 냄새는 이제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국은 남아 있어요. 왼손 검지와 중지, 거무스름한 잉크가 피부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자국이니까요. 이 이야기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2년 동안 이 손은 단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다고. 가짜를 만들면서는 떨리지 않았던 손이 진짜를 보고서야 떨렸다고. 가짜를 만들던 손이 지금은 가짜를 잡습니다. 가짜를 만들던 제가 진짜를 증명합니다. 손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모인수 씨는 22년 동안 가짜를 만들면서 자신이 가짜가 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를 살고 있는가? 매일 출근하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지 않은데 웃고 하고 싶은 말보다 대신해야 하는 말들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북한 지하 공장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모인수 씨에게는 보이부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체면이 있고 평판이 있고 눈치가 있습니다. 감시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사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흰 쌀밥과 풀죽을 먹었다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에서 누군가는 남는 음식을 버리고 누군가는 한 끼를 걱정해야 합니다.
담장의 재료만 바뀌었을 뿐 안과 밖은 지금도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북한이라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먼 나라의 특별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아 나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와 어딘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